안녕하세요. 김슬아입니다. 오는 5월 30일 출범할 제20대 국회를 책임질 각 상임위를 찾아서 분야별 입법 성과와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있는 새법률 산책 상임위를 가다. 오늘은 교육, 문화, 그리고 체육과 관광 분야의 법률들을 다루고 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찾아가 봅니다.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등 여러 분야의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법에 따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와 국정감사 조사 등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문위는 부총리 부처인 교육부와 또한 이름에 서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문화재청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국정감사 당시 대상 기관만 하더라도 118개에 이를 정도입니다. 그 밖에 교육 및 문화 관련 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일해오신 의원 및 보좌진들이 많아 그 전문성이 탁월하다는 점도 들고 싶습니다. 현재 교문위에는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 입법심의관과 입법조사관 등 전문성을 갖춘 총 21명의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소관의 법안들이 내실 있는 법률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고 있는 정재룡 수석전문위원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뵙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저희가 교문위 입법조사관실을 둘러봤는데요. 다루는 분야도 정말 다양하고 소관기관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교육 분야를 맡고 있고요. 두 분 전문위원이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나누어서 맡고 있습니다. 그럼 역할 분담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교문위는 혹시 교문위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특별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저희들 업무에 있어서 이 검토 보고서 작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검토 작성이 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제가 위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지침이라든가 강의를 좀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때그때 검토 작성한 거 사례를 가지고 사례 분석을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업무가 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저희가 업무가 이제 뭐 책상에서만 하는 거 말고 저희 위원회 그 특색에 맞게끔 이제 그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이제 문화가 있는 날인데 그때 이제 전 직원이 같이 이렇게 공연 등 이렇게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이 문화를 향유하는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소통에 힘쓰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곧 20대 국회가 출범을 하니까 더욱더 바빠지실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하실지 궁금해집니다. 이제 자리를 옮겨서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한번 가실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19대 국회 때 교문위의 주요 입법 성과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실까요? 네, 그러시죠. 지난 19대 국회에서 교문위 고유소관으로 접수된 법안은 총 1615건, 그중 432건을 처리했다.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예술인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화두로 떠오른 예술인 복지 문제. 이에 더 이상 불공정한 처우로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서면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특히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고 있는 영화산업 종사자들을 위해
표준 계약서 사용 규정 등을 마련한 법안도 통과돼 눈길을 끌었는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학교 안전사고 예방법을 제정비해 학교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별도의 법률로 규정돼 있지 않았던 인문학과 문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내용을 담은 인문학진흥법과 문학진흥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선행학습금지법, 느린학습자 지원법, 음원사재기 규제법, 스포츠산업진흥법, 학교 앞 호텔법 등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법안들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19대 국회에서 교문위가 정말 일을 열심히 해주셨네요. 거둔 성과들이 많은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교육부문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교육부문에서의 주요 법률은 어떤 거를 꼽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19대 국회 기간 중에 나라에서 가장 큰 일이라 하면 세월호 사고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교 안전사고 예방법을 꼽고 싶습니다. 이 법률이 그럼 세월호 사고 이후에 개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4년 12월에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세월호 사고를 비롯해서 자주 발생했던 학교 교육활동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운영 시스템이 이제 마련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 법률이 이미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안전관리 체계가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된 건가요? 우선 안전교육 의무 대상을 학생과 교직원에서 교육활동 참여자까지 확대하고 교육 결과를 학기별 교육감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교육활동 참여자라면 학생 말고 또 어떤 분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 체육대회에 학부모가 참여했다든가 또 운동회 프로그램 중에 대회 경기로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 경기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를 이제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교육활동 참여자까지로 안전교육 의무 대상자를 확대해서 안전교육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이제 분리하고 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문 교육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안전교육을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기존에 안전교육이라는 게 거의 없었고 또 있었다 하더라도 체계적이진 않았었는데요.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안전교육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법률 개정으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전사고 관리 지침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했고요. 또 사고가 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고의 보고 및 또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 시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평소에 대비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게 되는지 온 국민이 알게 됐던 것이 바로 세월호 참사잖아요. 학교 안팎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교육이 평소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분야의 법률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볼 텐데요. 위기에 처한 인문학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도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예,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는데요. 사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인문학 열풍이 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간과 인간관계에 대한 근원 문제, 또 인간의 사상과 또 그 문화에 대한 그 탐구 이런 그런 걸 내용으로 하는 인문학의 그 중요성은 강조돼 왔습니다. 이제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다르게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그 인문학이 축소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을 위기로 보고 국회에서 많은 노력을 지금 기울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대학에서 인문학과들이 축소되거나 없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많이 접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취업률의 영향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렇죠. 예, 지금 청년들이 그 최대 관심사는 그 취업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산업 현장에서 유리한 학과들이 인기 학과가 되는 그 현실적인 선택을 지금 하게 되는데요. 또 교육부가 또 시행하는 그 프라임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사업은 그 산업 수요에 맞춰서 그 학과 전공 개편하는 건데 이것을 또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시행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인문학과의 구조 조정이 더 빠르게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인문학의 위기가 학교나 학문만의 위기가 아니라 이 국가나 국민의 위기다. 이렇게 좀 더 폭넓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현대인들은 행복 지수가 떨어지고 또 자살률이 좀 높아지는 게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가는 세태 속에서 성과주의에 휩쓸려 가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인간성이 점점 말살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걸 느끼지 못하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문학이 이제 중요하고 또 학문 차원에서도 학문이 골고루 발달하고 존재하는 것이 국가 교육 개발이나 또 학문 발전에도 중요한 것이 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19대 국회에서 인문학진흥법이 제정이 됐는데요. 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법률의 내용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선 교육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심의회를 설치해서 인문학, 인문정신문화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심의 심의를 거쳐서 수립하게 이제 됐고요. 그리고 초, 중 등 학교, 대학, 평생교육기관에서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인문교육을 장려하도록 했고 국민의 자발적인 인문활동,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등에서 인문정신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앞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대학에서 인문학이 위기고 또 이런 위기의식이 인문학진흥법을 만드는데 어떤 촉매제 역할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법에 어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기본 계획을 통해 대학에서 인문학, 인문정신문화 연구의 다양화, 또 심층화를 도모하고 다른 분야의 융복합 연구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의 사회적 확산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동 등에 대한 지원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알겠습니다. 인문학이 중요하다고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법률로 제정이 됐다는 게 참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20대 국회에서의 노력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정재룡 수석전문위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19대 국회에서는 교육 분야 못지않게 문화 분야에서의 성과도 상당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방증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화 분야에서는 어떤 법률을 손꼽고 싶으세요? 문화 콘텐츠의 원생산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술인들의 복지를 보장한 법률을 문화 산업의 근간을 탄탄하게 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싶습니다. 네.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예술인들이 사망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한 입법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지난 2015년 6월 19일 서울 한 고시원에서 영국 배우 김은하 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고 또 2013년에는 드라마 감독이었던 김종학 감독이 고시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었죠. 이처럼 예술인들의 그 고독사, 자살, 생활고 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2015년 12월 31일에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술인 복지라고 하면 사실 막연한 느낌도 들기는 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보장이 되게 되는 건가요? 영화, 예술, 대중음악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 영역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 서면 계약을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에 대중문화예술 분야를 제외한 문화예술 영역과 관련된 계약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영역 전반에 관해서 계약을 할 때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의무한 것입니다. 그럼 그 서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혹시 사업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는 것도 법률에 담겨져 있나요? 불공정 행위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정 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술인들이 계약서를 쓰지 않고 가끔은 뭐 돈도 받지 못하는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이 관행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법률이 개정됐다고 해서 이런 관행이 없어질까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그 부분이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불공정 행위를 예술인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문화예술 기획자 등에 적극 알리고 저작권이나 계약에 대한 교육을 통해 예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예술인 복지법이 예술인들의 전반적인 권익을 위한 법이라면요. 이제 문화 각각의 분야로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영화 부분에서 표준 계약서 사용에 관한 아주 의미 있는 법 개정이 19대 국회에서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가, 미술가, 음악가 등의 예술가들 못지않게 적은 보수를 받으면서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이 이른바 스태프로 불리는 영화 산업 종사자들인데요. 이들에게 표준 계약서를 도입하는 부분 역시 오랫동안 논의가 꽤 되어온 부분인 건데 19대 국회에 드디어 표준 계약서의 사용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표준 계약서 사용이 이루어지는 걸 텐데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는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의 단체에 대하여 영화 발전 기금 지원 등에 있어서 우대함으로써 표준 계약서 사용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확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표준 계약서뿐만이 아니라 표준 보수에 관한 지침도 마련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개정법률 시행으로 이제 구성하게 된 그 영화 노사정위원회라는 게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같이 그 협의해서 표준 보수 지침을 마련하고 또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 영화 노사정위원회는 영화 근로자 조합, 영화업자 단체, 영화진흥위원회로 이제 구성되며 표준 보수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표준 계약서의 보급 및 사용 활성화, 영화 근로자 안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협의하는 비상설 기구입니다. 영화 노사정 협의회가 그러면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생긴 단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교문위가 우리 국민들의 문화생활에 굉장히 가까이에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새삼 느끼게 됩니다. 네, 자 많은 국민들이 여가를 보낼 때 영화도 보시지만 독서를 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문학만을 위한 법률은 없었다고요. 문학은 한 나라 문화예술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육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학, 학회, 문학이든 민간 영역에서의 활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19대 국회에서 문학 진흥을 위한 별도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학 진흥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는 건지 떠오르지는 않거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 설치해서 5년마다 문학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국립한국문학관 설립도 명시했습니다. 국립한국문학관이요? 네.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 우리나라에는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분야별 국가 주요 문화시설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문학을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국가기관은 없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문학 자료들을 통합적으로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국립문학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교문위가 정말 우리나라 문화 기반을 탄탄히 만드는 데 많은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9대 국회에서의 주요 성과들을 짚어봤는데요. 20대 국회에서는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을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발생하고 있는 대학의 정원 미달 현상. 입학생을 모집하기 위해 취업률을 부풀리거나 교사와 운영 재원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부실 대학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대학 구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7, 8년에 40% 학생들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대학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에 19대 국회에서도 대학의 입학 정원 조정과 부실대학 퇴출 근거를 담은 대학 구조개혁 관련 법안이 발의됐는데, 하지만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의견과 신입생 미충원에 따른 대학의 재정 악화와 부실 교육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면서 접점을 찾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먼저 대학 구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학령 인구가 점점 이제 감소되고 있잖아요. 2023년까지 약 16만 명 정도가 감소될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대학의 이제 구조 개혁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게 입법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법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네,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대학 평가위원회와 대학 구조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대학 구조개혁 기본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교육부 장관은 대학 평가 결과를 기초로 대학 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생 정원 감축 조정 및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 정원의 감축이 이뤄지면 생존하지 못하는 대학도 생길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도 혹시 있을까요? 그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한데요. 그래서 법안에 보면은 대학 학교 법인이 자체 계획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자녀 재산을 공익법인 출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특례를 두고 있고, 학생 정원 감축으로 발생한 교육용 기본 재산을 수익용 기본 재산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두는 등 대학 정원 감축에 따른 대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구조 개편에 관한 논의는 계속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19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대학 평가의 이 방법, 기준, 자녀 재산의 처분, 그 특례 등을 두고 이견이 있었는데요. 여당은 학령 인구 급감에 대비해서 대학 평가를 통한 대학 정원 감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녀 재산 처분 특례를 두어 사학재단의 그 퇴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데, 야당은 대학 평가 방식이 지방대학 및 인문 예체능학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자녀재산 처분 특례는 공적 목적으로 출연한 재산에 대해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있었네요. 그렇다면 20대 국회에서 이 부분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19대 국회에서는 이제 여야 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대학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법률이 마련돼야 안정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가 있고, 부실대학의 퇴출을 유도해서 우수한 대학의 정원 감축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논의가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네,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20대 국회에서 더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대학생의 한 해 평균 등록금은 667만 원, 학자금 대출 잔액은 약 10조 원에 이르는 등 등록금으로 인한 부담은 여전히 크기만 한데,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지난 18대 국회부터 발의되어 온 등록금 카드 납부 법안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한 번에 한 370만 원 정도를 내셔야 되니까 등록금을 현금으로 냈는데 그러면은 한 번에 내는 부담이 있잖아요. 가격이 굉장히 큰 부담이 돼서 좀 할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전국 100여 개 대학이 카드 납부제 실시 후 철회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요즘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취업, 그리고 또 등록금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학생들과 또 학부모들의 등록금 고민을 낮춰줄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 더 치열하게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와 관련돼서 어떤 계획 혹시 있으신가요? 네, 물론입니다. 실제로 19대 국회에서도 관련된 성과가 있었고요. 어떤 성과가 있었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됐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이미 시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학자금을 빌려서 취업 후에 다시 되갚는 제도인데 이미 이용 중인 학생들도 많은데 19대 때 바뀐 부분이 있었나요? 네, 시행이 되고 있긴 하는데 보완해야 할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출 상환하는 방법을 다양화하고 돈을 갚아야 할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그런 취지로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휴학을 하거나 또는 창업을 지금 해서 수입이 생기게 되면은 갚도록 하게 지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학생들 입장을 고려해서 졸업하고 난 뒤에 상환할 수 있게끔 법을 바꾸었고요. 굉장히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부분이네요. 또 다른 부분은 없을까요? 또 취업을 하게 되면 상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까지는 원천 징수를 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고용주가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2분의 1씩 나누어 내거나 한 번에 일괄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방식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내가 빚이 있다는 걸 드러내지 않고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취업 후 학자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있다면 이 바뀐 부분 혹시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이라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수석님, 주변의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도 그렇고요. 이 등록금이 워낙 고액이다 보니까 현금으로 내기에는 부담스럽다. 카드로 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혹시 20대 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네, 국회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5건이나 발의됐고요. 그런데 등록금 카드 납부 시 신용카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발의됐던 법안들은 이러한 수수료를 학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쉽게 입법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수수료를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학교 측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과거 국내 카드사들이 등록금 납부 수수료 면제함에 따라 전국 112개 대학이 카드 납부제를 도입한 바 있었는데 네, 한때 그랬었죠. 금융감독원이 이를 카드사 과당 경쟁 한 유형으로 제시하면서 이러한 과당 경쟁이 카드사의 부실 경영과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다고 경고한 이후에 카드사들이 수수료 면제를 철회하였고 이에 따라 대학들도 그 카드 납부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요. 우리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좋은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9대 국회에서의 성과 그리고 20대 국회에서의 과제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서 느꼈지만 우리 교문위가 정말 국민들의 생활에 가까이에 있구나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20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 그리고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전해주시죠. 국회의 주요 기능이라는 게 이제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입법이나 예결산 심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실무적 뒷받침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관련하여서 또 우리 새로 구성되는 20대 국회에 대비해서 지난달부터 입법에 관한 실무적인 개선 사항을 이렇게 모색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 문화, 그리고 관광, 체육 분야의 어느 분야 빼놓지 않고 좋은 법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각 상임위를 찾아서 19대 국회 입법 성과와 그리고 20대 국회 과제를 들어보고 있는 새법률 산책 상임위를 가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